오늘은 일단 우리는 경제 하면 뭐 먹고 살고 이렇게 생체적으로 뭔가를 유지하고 이런 거죠.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쭉 리뷰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항상 위기고 항상 불행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 대안을 얘기하고 이렇게 3단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돈이 지금?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기호일 뿐이죠, 사실. 실제 중요한 건 실물인데, 실물과 교환된다는 믿음 아래서 이 경제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건데, 그 실물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게 사실은 생명이죠, 건강. 그래서 그 건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는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중에 제일 원초적인 건 또 수명이에요. 수명이 어떻게 되고 있냐. 평균 수명을 보면 경제 성장을 볼 때도 비슷한데, 잘못 생각하면요, 거의 선형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나아졌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세상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나아지지 않았어요. 평균 수명도 거의 비슷하다가 어느 순간 이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순간이 시작되는 지점이 언제냐? 산업혁명 이후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가 나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경제성장, 무역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수명도 그때부터 이렇게 치솟기 시작하는 거죠. 평균 수명인데요.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 심지어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한 나라도 찾아보면 평균 수명이 느는 형태가 비슷합니다. 시기만 다른 거예요, 시기만.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수명은 늘어나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웰스, 부의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소득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아까 수명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 18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쫙 올라가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 쫙 이렇게 테이크오프하는 모습을 거의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부유하면 뭐하냐? 불평등한데. 사실 불평등하죠. 사실 불평등한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프 의미가 뭐냐면요. 빈곤선이 지금 유엔에서 얘기하는 빈곤선이 조금씩 바뀌는데, 몇 년 전까지는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하면 절대 빈곤이라고 했고, 최근에는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빈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3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렇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걸 가로축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은 세계 여러 나라의 소득을 조사를 해서 그걸로 분포를 추정해서 그려본 거예요. 근데 이게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흐리게 써져 있는데 1804년엔 이랬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데요. 1800년대에서 이렇게 1900년대로 가면서 분포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중간이 쫙 늘어나는데 이게 산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익스트림 파버티를 점점점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한때는 절대 빈곤을 완전히 없애는 거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난을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들 항상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 근데 그건 상대적 빈곤에는 맞아요.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이니까 당연히 항상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절대 빈곤 제로로 만드는 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의 그 그래프처럼. 핵심은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해요. 모든 사람들이. 왜? 아까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잉여가 생겼어요. 잉여가. 국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충분한 섹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뭔가에 쓰고 싶어지거든요. 투자하고 싶어지고. 그때 지식을 선택하는 곳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일단은 애들을 학교를 더 많이 보내요. 그냥 하나의 지표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횟수, 평균 횟수. 그 나라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평균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식에 대한 투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통계가 많진 않아요. 미국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테크놀로지가 도입됐을 때 생활 기술이에요.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기예요. 도입됐을 때 그게 디퓨전 레이시라고 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입이 되는가, 보급이 되는가. 이게 100% 모든 가정에서 다 쓰면 100%가 되는 거예요. 냉장고 그렇고요. 세탁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기로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을 짧게 두면 기술 불평등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약간만 길게 두면 한 20년 정도만 둬도 특히 그 20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뭔가 사람들이 사용하기로 하면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림없이 사용하게 된다. 이런 거죠. 생산 원가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유통도 더 나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사람들의 어떤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이걸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측면도 있겠고 어쨌든 굉장히 빨리 확산된다. 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물질적인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비물질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성장이나 번영하고 관련해서는 부모들이 자녀하고 시간을 얼마나 같이 보내나 이런 통계가 있어요. 하루에 몇 분을 같이 보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거. 부모가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은 늘어난다. 프랑스는 모르겠어요. 이게 연휴까지는 제가 스터디를 못 해봤고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다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제도적인 이유가 있겠죠, 뭔가? 네, 제도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볼 때 뭐 지난 10년을 돌아보거나 그러지 않고 산업혁명 이후를 한번 쫙 다 빠르게 몇 가지 지표만으로 한번 돌아본 건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저의 이 하나의 중요한 가설인데요. 우리는 틀림없이 번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번영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논쟁을 하나하나 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번영하고 있는데 뭐가 번영하고 있냐, 뭐가 성장하고 있냐. 개인이 누리고 있는 베네핏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거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개인의 건강이잖아요. 개인의 수명이니까. 그리고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도 GDP 그런 거고 개인이 누리는 다른 혜택들, 기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그건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걸 깔고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우린 힘들다고 느낄까이고 사실 방금 보여드린 수치들은 한국에서 제일 빨리 일어났잖아요. 단기간 안에.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지만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는지를 넘어가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관적 행복도 굉장히 낮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세부적으로 대답하는 요소들 많은데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좀 불공정이나 불평등 같은 의식이 불행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의 삶은 굉장히 번영을 한 게 맞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적인 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기본적인 가설입니다. 완전히 다 입증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불평등 문제 같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불평등하고 기후위기 문제, 사회적 자본 문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불평등을 생각을 해보면 불평등이 개인들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냥 뭐 주관적 만족도를 물어볼 때 불평등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개인들 사이에 소득이 벌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만 저는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문제는 남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앞에서 개인이 아무리 번영을 해도 불평등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의 주관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 그 사회가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소득분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점에서의 불평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 파란 선은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 상위 10%의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에서 가져가는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50% 가까이 됐는데 여기 요 빨간 선은 상위 1%가 가져가는 소득의 비중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많죠? 20% 이상 됩니다. 연두선이 하위 50%가 가져가는 거죠. 하위 50%라면 그냥 절반 이하니까 인구의 반이 가져가는 것보다 1%가 가져가는 거 훨씬 더 많은 구조. 오늘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근데 자산분포를 보시면은 이거하고는 상대도 안 돼서 자산분포는 상위 1%가 거의 50% 가까이를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한국은 미국만큼 상위 1%가 많이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최근에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시장 소득이에요. 우리의 소득 중에는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부동산 매각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시장 소득이고요. 또 비시장 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복지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전 소득도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이 용돈을 주신다거나 부모님께 드린다거나 뭐 이런 건 사적 이전 소득이죠. 그런 것들까지 포함시키면 구조는 달라져요. 지금 여기는 시장 소득만 순수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장 소득은 계속 불평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상위 10% 불평등이 이 상위 10% 고소득자에 대한 집중이 심하고요. 그런데 비시장 소득까지 합쳐서 가구별로 보면 2010년대 이후로는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조금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지니계수라고 하는데 이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그 지수도 점점 높을수록 불평등한데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래도 2010년부터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10년대부터. 기초연금이 2010년대 중반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국민연금이 사실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고요. 최근에 점점 이렇게 액수도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재분배 효과가 커집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까지 굉장히 많은 사실 재분배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큰 게 EITC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은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제도인데 몇 년 만에 몇 조 원 수준으로 늘어났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소득 불평등은 세후로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재분배 이전으로는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완화되고 있어요. 그 세후로는 재분배 이후에는 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라는 게 있고 시장 소득 진위계수라는 게 있어요. 가처분 소득이 그냥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전체예요. 시장 소득은 월급이나 이자나 이렇게 시장에서 시장 거래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만 보면 이 시장 소득 진위계수는 선진국들 다 높잖아요. 핀란드, 덴마크 이런데 프랑스 복지국가라는 시장 소득 불평등은 우리보다 훨씬 심해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근데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를 보면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재분배를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포 이슈가 여기에 있어요. 재분배를 많이 하면서 분포를 이렇게 쫙 바꾸는 나라들이 복지국가들이고요. 재분배를 조금 해도 그렇게는 안 바꾸는 나라들이 또 있고요. 저소득층만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분배를 하면은 이게 분포는 안 바뀝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겠죠. 저소득층에 원래 쫙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중간 이하에도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밀어 올려야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밀어 올려야 이렇게 중간층이 많아지죠. 저소득층만 보조를 해주면 이들만 이쪽으로 살짝 올라와서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더 밀어 올려야지 이렇게 중간이 되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더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보통 분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뭐 남유럽 국가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는 그렇진 않아요. 또 그렇지만 어떤 나라든지 가처분 소득 불평등은 훨씬 복지를 좀 하는 나라들의 경우 훨씬 작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소득 불평등이 낮아요. 네, 평등해요. 시장 소득이 상대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경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경제 활동 할 수 있으면 대부분 다 하는 거죠. 근데 뭐
실업급여도 많이 받으시고 실업률 높고 시장 소득이 없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이 나라들에는. 그리고 또 시장 소득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진짜 소수죠. 우리나라에서. 연봉 100억씩 받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소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꽤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 슈퍼리치라고 하는 그룹이 그래도 꽤 상위 1% 정도까지 되는 거고 우리 1%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라는 게 적은 것 같지만 5천만에서 1%면은 50만 명이잖아요. 50만 명쯤은 슈퍼리치라야 되는데 진짜 불평등이 크려면은 근데 우리는 뭐 0.1% 소득 기준으로 보면 0.1%, 0.05%뭐 이런 정도는 굉장히 소득이 높지만 1%까지는 안 돼요. 대신 한 10% 정도까지는 소득이 꽤 높아요. 꽤. 그렇지만 그 꽤가 100억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최저임금도 우리나라가 꽤 높은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높고 OECD 수준이 이제는 되는 거예요. OECD에서 제일 높고 이런 건 아니지만 꽤 중간 이상 되는 정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등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그냥 이거였어요. 이게 그 최근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가처분 소득을 가구별로 집계를 해봤을 때 지니계수가 쭉 떨어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린 겁니다. 지니계수는 1이면 가장 불평등한 겁니다. 1이면 그 사회의 모든 소득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갔을 때 1이에요. 그 사회의 모든 소득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나눠 가지면 0이에요. 이게보다 더 높았거든요, 훨씬. 0.4 뭐 막 이렇게 됐었는데 쭉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여기는 약간 통계적인 문제가 있고요. 통계청에서 중간에 조사 방식을 바꿔서 큰 틀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당연히 201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 운동이 보편적 복지국가 운동 엄청 강하게 일어났고 그것의 여파로 여러 가지 이 보편급여제도 내지는 보편급여에 가까운 제도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중산층한테도 해당이 되기도 했고 중간 이하에 아무래도 많이 가긴 했지만 그랬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동수당 생겼죠. 기초연금 생겼죠. 국민연금 늘어났죠. EITC 생겼죠.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생각해 보면 청년수당도 있고 실업급여도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제 생각에 그 수많은 번영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아직 불행한 이유, 불평등. 근데 그냥 불평등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거 정말 저는 구조적인 불평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시장소득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가처분 소득의 핵심이 있다. 가처분 소득이라 하면 결국은 복지죠. 근데 복지 중에서도 소득을 지급하는 복지고 그리고 그것도 저소득층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쫙 밀어 올려주는 급여가 많아지고 두터워져야 이게 개선이 된다. 이런.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환경인데요. 기후위기 문제죠. 수많은 번영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계산을 안 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생산은 대가가 있는 거죠. 뭔가를 생산이라는 거는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잖아요. 뭐를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반드시 그 폐기물이 생기고 그 폐기물은 계속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뭔가 생산할 때 그 대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뭔가 구조를 잡아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생각을 인류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소수의 학자들이 하기 시작한 거는 그 뭐 로마 클럽에서 했던 성장의 한계 얘기했던 그 70년대죠. 1970년대이고. 근데 인류 차원에서 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교토 프로토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1990년대. 그리고 인류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파리회의가 2015년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지금까지 어땠냐. 이렇게 탄소 배출 국가별로 이렇게 다 쌓아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전체 다 늘어나고 있고 그냥 여전히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아시아 EX, 차이나, 인디아라는 건 결국은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동남아도 있지만 생산의 크기로 보면 한국, 일본이
여기를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줄어들 기미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하지만 그래도 물론 뭐 공장을 수출하고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북미, 남미, 유럽은 이제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공동체 문제. 이게 사회 문제잖아요. 공동체의 문제잖아요. 개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개인은 번영하고 있지만 공동체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 불평등도 그렇지만 이건 더 큰 공동체, 인류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 공동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 문제, 저는 이제 이게 신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가짜 뉴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로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탈진실 사회를 주장하고 있다. 나는 진실을 얘기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한동안은 이게 뭐 트럼프주의자들은 탈진실이고 우리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은 합리주의 세력과 비합리주의 세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양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라고도 얘기하고 기업에서는 ESG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국제 개발하는 분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근데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있고 그것을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구현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각자 자기의 이 집단 안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건데 다른 워딩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축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우리의 대안이라는 거를 결국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 문제는 경제에서의 번영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다고 보면 결국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 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있고 가는 건 이렇게 쫙 경제는 주로 개인적인 거고 사회적인 것이 있고 환경적인 것은 좀 더 큰 범위에 있는데 이렇게 쭉 가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가치가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게 귀속되는 대상도 지금은 개인이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번영을 하는 데까지 와 있다면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공동체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좀 더 나가면은 후세대까지 귀속되도록 하는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한번 쭉 실천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걸 국가가 채택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가는 이렇게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는 삼성장 지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포괄되는 거죠. 경제적 번영이라는 건 있지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만 지금까지 따졌고 그게 아니고 사회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 경제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또 우리는 시장적인 것만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교환되지 않는 가사돌봄 노동 시간이라든지 자원봉사 시간이라든지 여가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다 어떤 가치라고 보고 평가를 해야 한다. 인적 자본, 디지털 또 더 나가서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환경까지도 그렇게 보고 지금까지는 국가의 목표가 GDP를 높이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의 목표가 성장의 가치를 높이는 것 또는 뭐 웰빙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같은 가치인데 조직으로 가면은 활동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국가는 이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이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정의를 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정책을 집행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근데 조직은 또 뭔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있고 운영의 결과로 나오는 가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영리 조직을 운영하든 비영리 조직을 운영하든 마찬가지예요. 영리 기업이라면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이 물이라는 게 아웃풋이에요. 생산물. 최종 생산물이고요. 그렇지만 이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기계를 들여야 되고 기계를 운영해야 돼요. 그럼 전기를 써야 되고 폐기물이 나오면 버려야 되고 이 모든 활동들을 하는 게 운영 과정이거든요.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하면서 ESG를 기준에 놓고 사회적 가치라는 이 틀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는 어떤 기업을 경영을 할 때 제품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소비자들은 그렇지만 그 기업 경영 과정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면 노동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이 노동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 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 그게 환경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사회 문제, 환경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ESG를 이렇게 기업 버전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비영리 기관이라고 한다면 비영리 기관이나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뭐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곳들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서비스 자체가 공익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서비스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ESG 활동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실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게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영리 환경단체라고 하더라도 환경단체의 활동의 결과로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냐, 이걸 더 좋아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도 있지만 그 단체에서도 사람을 고용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가, 그 단체에서도 폐기물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과정의 문제가 양쪽이 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조직에. 조직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1, 2에 지금 있는 내용이에요. 자료상으로 보면. 3에 있는 거는 거기를 넘어서서 뭔가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진짜 기업이 기부하거나 사회, 뭐 이런 사회공헌 활동하는 게 CSR 활동이고 ESG 활동이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마지막에 있는 거고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사실 메인이고 세 번째에 이 활동도 할 수는 있죠. 외부로 나가서 사회적 가치가 외부에서 구현되도록 이 조직에서 하는 본연의 활동 말고 외부에서도 구현되도록 돕는다.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수준으로 와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개인의 수준은 사실 근데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많이 번영을 했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안 쪼들리면 어떻게 될까? 안 쪼들리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답은 저는 이미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소득 분포 말씀드렸지만 분포가 더 평등한 국가일수록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사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더 구현을 하는 활동을 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하려면 선결돼야 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좀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을 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얘기한다든지 좀 더 강력한 복지제도 얘기하는 거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이 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최근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라고 그 혁신에 대해서 오래 연구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2년 전에.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있어요. 번영의 역설이라고 해서 그 혁신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도 Industrial Struggleized Opportunity라는 게 그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투하는 속에 기회가 있다. 기업 얘기예요. 근데 저는 분투하는 속에 진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바꿔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여간에 우리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불평등할까? 평등해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원래 우리 진짜 불평등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평등하게 됐을까? 더 평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두 가지는 좀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진단은 똑같은데 태도는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후자의 방식이 뭔가를 스트러글하게 하는 힘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소득은 불평등한 거예요, 원래. 그거는 계속 불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원래 그래요.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저는 경제를 하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한다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정도라도 평등을 만들어 왔을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시장 소득은 더 벌어질 텐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분포를 조금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정도의 평등한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인가 또는 더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정책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하고 같이 한번 분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